이번 사건 해결했다고 영웅이라도 된 줄 알아요? 겉모습만 번지르하다고 다 변호사가 아니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이야기는 겉만 번드르르한 둘째 사위가 들어오자 순식간에 찬밥 신세가 되어버린 첫째 사위의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마지막에 모든 걸 뒤집는 통쾌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장모가 갑자기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민수야, 큰일 났어. 5천만 원이 날아갔어.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동안 나를 무시하고 둘째 사위 승현만 쳐다보던 그분이었다. 식사 자리마다 나는 구석에 앉아있고 승현은 상석에서 환대받았다. 가족 문제가 생기면 승현이가 변호사니까 알아서 해줄 거야 라는 말만 들었다. 나는 그저 조용한 첫째 사위일 뿐이었다. 그런데 지금 장모는 내게 전화를 걸었다. 승현이가 해결하겠다고 나섰다가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었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는 거였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한번 볼게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다. 아무도 몰랐던 내 진짜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거다. 지금부터 오늘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나는 민수다. 첫째 딸 지혜와 결혼한 지 벌써 8년째다. 장모님 댁에 가면 나는 늘 조용한 편이었다. 말이 많지 않고 튀지도 않았다. 회사 다니며 성실하게 살았고 가족 행사에는 빠짐없이 참석했다. 명절이면 제사 준비를 도왔고 장모님 생신 선물도 아내와 함께 정성껏 준비했다. 집안 대소사에 빠진 적이 없었다. 명함에 적힌 직함도 평범했고 외모도 그저 그런 편이었다. 말솜씨가 좋은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인지 장모님은 나를 대할 때 늘 무언가 아쉬운 표정을 지으셨다. 민수는 착하긴 한데 좀 밋밋해. 뒤에서 들린 그 말을 나는 모른 척했다. 그렇게 8년을 살았다. 존재감 없는 첫째 사위로. 장모님 눈에 나는 그저 성실하지만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는 괜찮았다. 아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전부 바뀌기 시작한 건 둘째 사위가 등장하면서부터였다. 2년 전 작은 처제 수진이가 남자를 데려왔다. 이름은 승현. 서울대 법대를 나와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였다. 첫인상부터 달랐다.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말투는 부드러우면서도 자신감이 넘쳤다. 장모님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는 고급 선물과 함께 어머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라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장모님은 단번에 마음을 빼앗기셨다. 어머, 승현이 참 똑똑하네. 수진이가 복 받았어. 식사 자리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내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너무 승현 씨만 봐. 나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웃었다. 괜찮아. 좋은 사람이잖아. 승현은 실제로도 능력이 있어 보였다. 법률 상담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척척 해결해줬고 어려운 용어도 쉽게 풀어서 설명해줬다. 장모님은 그런 승현을 자랑스러워하셨다. 우리 승현이가 말이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 질투하지 않았다. 정말이다. 다만 점점 내 자리가 좁아지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명절이 되면 장모님 댁은 북적였다.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였다. 나는 늘 일찍 도착해서 상 차리는 걸 도왔다. 그런데 승현이 가족이 된 후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장모님은 승현이 오기만 기다리셨고 그가 도착하면 어서와 승현아. 앉아있어. 내가 뭐래. 라며 상석에 앉히셨다. 반면 나에게는 민수야, 저기 김치 좀 더 가져와라거나 설거지 좀 해줄래? 라는 심부름만 시키셨다. 나는 당연하다는 듯 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장모님이 식사 중에 대놓고 말씀하셨다. 민수는 조용하긴 한데 승현이처럼 똑 부러지진 않아. 역시 공부 잘한 사람은 다르네. 그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다. 아내 지혜는 얼굴이 붉어졌고 옆에서 식사하시던 장인어른은 불편한 표정으로 숟가락을 내려놓으셨다. 승현은 겸손한 척 웃으며 형님도 훌륭하신데요 라고 했지만 그 말투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내가 내 옆에서 조용히 울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했어. 나는 아내를 안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괜찮다고 말했지만 완전히 괜찮지는 않았다.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정말 그렇게 무능해 보이는 걸까? 8년 동안 성실하게 산 게 아무 의미도 없는 걸까?
아내를 위해 참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불씨가 일어나고 있었다. 무시당하는 게 익숙해졌지만 익숙하다고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다. 어느 날 또 가족 모임이 있었다. 장모님이 승현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때 장인어른이 내 쪽을 바라보셨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장인어른은 무언가를 알아채신 것 같았다. 내 눈빛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을. 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실 뿐이었다. 나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아직은 아니었다. 아직은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언젠가 딱 한 번만 더 선을 넘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이 언제 올지는 몰랐지만 그날이 오면 모든 걸 한 번에 보여줄 준비는 되어 있었다. 승현은 똑똑했다. 그건 인정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걸 즐겼다. 가족 모임에서 누가 법률 문제를 꺼내면 그는 기다렸다는 듯 끼어들었다. 그건 말이죠. 민법 제 몇 조에 의하면. 전문 용어를 섞어가며 설명하면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승현이는 다르네. 그는 나를 대할 때 미묘한 우월감을 드러냈다. 형님, 회사 일은 어때요? 요즘 힘들죠?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이지만 그 말투에는 나는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메시지가 숨어 있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냥 그래.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다. 장모님은 승현의 그런 모습을 자랑스러워하셨다. 우리 사위 중에 변호사가 있으니 든든하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나도 사위인데 왜 우리 사위 중에가 아니라 승현만 콕 집어 말하시는 걸까? 아내는 그런 상황이 괴로웠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넘겼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 장인어른은 말이 없으신 분이었다. 장모님이 워낙 활발하셔서 집안일은 대부분 장모님이 주도하셨다. 장인어른은 그저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시는 타입이셨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장인어른이 모든 걸 보고 계신다는 걸. 어느 날 장인어른이 나를 마당으로 불러내셨다. 민수야, 산책 좀 하자. 나는 장인어른을 따라 나갔다. 장인어른은 천천히 걸으시며 물으셨다. 요즘 어떠냐? 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장인어른은 고개를 끄덕이셨다. 민수야, 사람은 말이지.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장모가 좀 그래. 미안하다. 나는 놀랐다. 장인어른이 이런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다.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장인어른은 내 어깨를 툭 치셨다.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나는 알고 있다. 언젠가 다들 알게 될 거야. 그 말이 묘하게 위로가 됐다. 적어도 한 사람은 나를 제대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나는 장인어른께 고개 숙여 인사하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언젠가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줄 날이 올 거라고. 아내 지혜는 점점 지쳐갔다. 친정에 갈 때마다 엄마가 나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는 게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여보, 미안해. 엄마한테 말을 해볼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어차피 장모님 성격상 내 말 들어봐야 바뀌지 않아. 아내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근데 너무 속상해. 당신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데 왜 엄마는 그걸 몰라줄까? 나는 아내를 안아주며 말했다. 지혜야,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 장모님은 화려한 걸 좋아하시잖아.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아내는 내 품에서 조용히 울었다. 반면 수진과 승현은 승승장구했다. 장모님은 그들을 자랑스러워하셨고 모든 가족 행사에서 그들이 중심이 됐다. 나와 지혜는 점점 뒤로 밀려났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아내가 상처받는 게 싫었지만 섣불리 나서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참을 수 있는 선이 있다. 그 선을 넘는 순간이 왔다. 추석 다음 날 장모님 댁에서 가족회의가 열렸다. 장인어른의 건강 문제로 병원을 옮겨야 할지 논의하는 자리였다. 나는 평소처럼 조용히 앉아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승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제가 아는 교수님이 계신데 소개해드릴까요? 장모님은 기뻐하셨다. 역시 승현이야. 그래, 내가 알아봐줘. 그때 나도 한마디 거들었다. 저도 회사 선배 중에 그쪽 전문의가 있는데 한번 여쭤볼까요? 그 순간 장모님의 표정이 굳었다. 그리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민수야, 내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승현이가 알아서 할 거야. 넌 그냥 조용히 있어. 그 순간 식탁이 얼어붙었다.
아내는 숨을 죽였고 장인어른은 불편한 표정으로 장모님을 바라보셨다. 승현은 어색하게 웃으며 형님 말씀도 들어보시죠라고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망가진 후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화가 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나는 꾹 참았다. 그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거의 다 왔구나.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승현이 나를 잠깐 불렀다. 형님 잠깐 얘기 좀 해요. 나는 그를 따라 현관 밖으로 나갔다. 승현은 친근한 척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형님, 어머님이 좀 그러셨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원래 직설적이셔서 그래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승현은 계속 말을 이었다. 형님도 아시잖아요. 법률이나 의료 같은 전문 분야는 아무래도 제가 좀 더 잘 알고. 형님은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잘하시니까 이런 건 제가 처리할게요. 형님,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작게 웃었다. 승현은 내가 왜 웃는지 몰랐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나를 위로하고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가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나는 짧게 대답했다. 고마워요, 승현 씨. 그리고 차에 올라탔다. 승현은 내 반응에 만족한 듯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차 안에서 아내가 물었다. 승현 씨가 뭐래? 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내는 내 표정을 살피더니 조용히 손을 잡아줬다. 여보, 참아줘서 고마워. 나는 아내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괜찮아. 곧 끝날 거야. 아내는 무슨 뜻인지 몰라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승현은 모른다. 자신이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장모님도 모른다.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보고 있는지. 나는 8년 동안 조용히 지켜봤다. 가족의 역학관계, 승현의 본성, 장모님의 약점까지.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는 걸. 그때가 되면 모든 걸 한 번에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걸. 나는 작게 미소 지었다. 승현이 본 그 미소. 그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끝까지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였다. 조용한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걸. 한 달 후 장모님에게 큰 사건이 터졌다. 장모님의 오랜 지인이 투자 제안을 했고 장모님은 그 말을 믿고 5천만 원을 맡겼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달콤한 말에 넘어가신 거였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끊겼다.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는 읽기만 했다. 장모님은 그제야 사기라는 걸 깨달으셨다. 장모님은 패닉 상태였다. 5천만 원은 장인어른 수술비로 모아둔 돈이었다. 당장 손을 써야 했다. 장모님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당연히 승현에게였다. 승현아, 큰일 났어. 내가 사기를 당한 것 같아. 어떡하지? 승현은 자신 있게 대답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해드릴게요. 장모님은 안도의 한숨을 쉬셨다. 역시 승현이밖에 없어. 그날 저녁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다. 여보, 엄마가 사기 당하셨대. 승현 씨가 처리한다는데. 넌 알고 있었어? 나는 짧게 대답했다. 응, 들었어. 아내가 물었다. 괜찮을까? 나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지켜보자. 승현은 즉시 움직였다. 장모님을 만나 상황을 파악하고 사기꾼의 신상 정보를 모았다. 그리고 자신있게 말했다. 어머님, 이 정도는 간단합니다. 내용 증명 보내고 법적 대응하면 돼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장모님은 승현의 손을 꼭 잡으셨다. 고마워, 승현아.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승현은 곧바로 내용 증명을 작성해 사기꾼에게 발송했다. 돈을 즉시 반환하지 않으면 형사고소하겠다는 강경한 내용이었다. 장모님은 승현의 신속한 대응에 감탄하셨다. 역시 변호사는 다르네. 이렇게 빨리 처리해주다니. 승현은 겸손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기꾼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내용 증명을 받고도 연락 한 통 없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다. 장모님은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승현아, 왜 반응이 없는 거야? 승현은 여전히 자신만만했다. 어머님, 이런 사람들은 원래 이래요. 곧 형사고소하면 무서워서 연락 올 겁니다. 장모님은 승현의 말을 믿으셨다.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한 달이 지났다. 승현은 약속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사기꾼이 교묘하게 법의 허점을 이용했다는 게 드러났다.
계약서에는 투자라는 명목으로 되어 있었고 수익 보장 같은 명확한 사기 증거가 없었다. 게다가 돈을 받은 후 바로 여러 계좌로 분산시켜 추적이 어려웠다. 경찰은 민사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승현은 당황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복잡했던 것이다. 장모님에게 보고했다. 어머님,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민사소송으로 가야 할 수도 있어요. 장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사소송? 그럼 돈 돌려받는데 얼마나 걸려? 승현은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빨라도 1년, 길면 2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장모님은 주저앉으셨다. 장인어른 수술은 2달 안에 해야 했다. 1년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장모님은 처음으로 승현에게 실망감을 드러내셨다. 그럼 이제 어떡하라는 거야? 승현은 말문이 막혔다. 자신의 한계가 드러난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아내가 울면서 전화했다. 여보,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셔. 승현 씨도 어쩔 수 없다는데. 어떡하지? 나는 조용히 들었다. 아내가 물었다. 여보, 혹시 당신이 뭐 도와줄 수 있는 거 없을까?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한번 볼게. 아내는 놀란 듯했다. 정말? 당신이 도와줄 수 있어? 나는 짧게 대답했다. 시도는 해볼 수 있지. 아내는 희망을 품은 듯 말했다. 그래, 한번 봐줘. 엄마한테 말해볼게. 전화를 끊고 나는 오랜만에 서재 깊은 곳에서 파일을 꺼냈다. 거기엔 내가 과거에 다뤘던 유사 사건들의 기록이 있었다. 다음날 장모님 댁에서 다시 가족 회의가 열렸다. 승현은 난감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장모님은 눈이 빨갛게 부어 계셨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장인어른이 내 쪽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셨다. 그 눈빛에는 기대가 담겨 있었다. 장인어른은 알고 계셨던 것이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걸. 장모님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다. 이제 어떡하지? 수술비가 없으면. 승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장인어른이 조용히 입을 여셨다. 민수야, 내 생각은 어떠냐?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장모님은 의아한 표정이었다. 민수가 뭘 할 수 있다고. 장인어른은 장모님을 제지하시며 말씀하셨다. 민수가 이쪽 일을 꽤 오래 했지 않나? 한번 들어는 보자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자료 좀 보여주시겠어요? 장모님이 마지못해 서류를 건네셨다. 나는 계약서와 입금 내역, 사기꾼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꼼꼼히 살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건 변호사보다는 분쟁 조정 전문가가 필요한 케이스입니다. 승현이 눈을 크게 떴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나는 계속 설명했다. 법적으로 접근하면 시간만 걸립니다. 이 사람은 이미 비슷한 사건으로 여러 번 고소당한 전력이 있어요. 법적 허점을 파고드는 게 전문이거든요. 장모님이 놀라서 물으셨다. 민수야, 넌 어떻게 그런 걸 알아? 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제가 예전에 기업 법무팀에서 일했었습니다. 정확히는 분쟁 조정 고문이었어요. 사기 사건, 횡령, 배임 이런 걸 주로 다뤘습니다. 식탁이 조용해졌다. 8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었다. 아내도 놀란 표정이었다. 여보, 나도 처음 듣는 얘긴데? 나는 미안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말할 기회가 없었어. 그리고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고. 승현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형님이 지금까지 회사원이라고 하신 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 다니는 건 맞아요. 다만 직함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장인어른이 조용히 웃으셨다. 그래, 내가 알고 있었지. 민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란 걸. 장모님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셨을 것이다. 그럼 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시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장모님은 여전히 반신반의하셨다. 민수야, 그런데 승현이도 변호사인데 해결 못한 걸. 내가 정말 할 수 있겠어? 그 말에 승현의 얼굴이 붉어졌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어머님, 이건 법률 문제가 아니라 심리전입니다. 사기꾼은 법을 잘 알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시간만 끌죠. 나는 계속 설명했다. 이 사람의 패턴을 보면 피해자가 법적으로 대응하면 일부러 시간을 끌어요. 그러다 피해자가 지치면 합의금 명목으로 절반만 돌려주고 끝내는 게 수법입니다. 그러니 어머님은 2,500만 원밖에 못 받으실 거예요.
장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나는 자료를 펼쳐 보이며 말했다. 이 사람의 약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이용해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야 해요. 승현이 끼어들었다. 형님,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나는 승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승현 씨는 법으로만 접근하셨죠. 하지만 이건 사람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나는 승현이 작성한 서류들을 다시 살펴봤다. 여기 내용 증명을 너무 강하게 쓰셨네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방어적으로 나와요. 승현은 당황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나는 새로운 종이를 꺼내 적기 시작했다. 먼저 상대방의 심리를 읽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나는 조사한 자료를 보여줬다. 이 사람은 현재 다른 피해자들과도 분쟁 중입니다. 만약 이 사건들이 한꺼번에 언론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사업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장모님이 눈을 반짝이셨다. 그럼 그걸 이용하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협박이 아닌 협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다. 먼저 다른 피해자들과 접촉합니다. 그들의 증언을 모아서 패턴을 증명하고 그 다음 상대방에게 조용히 제안하는 거예요. 전액을 돌려주면 조용히 끝내고 아니면 모든 피해자가 함께 움직인다고요. 승현은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다.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접근법이었던 것이다. 다음 날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먼저 사기꾼과 거래했던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지인 네트워크를 통해 3명을 더 확보했다. 모두 비슷한 수법으로 당했고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다. 나는 그들을 만나 증언을 모았다. 패턴은 명확했다.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고 연락을 끊고 법적 대응에는 시간 끌기로 일관하는 것. 나는 이 자료를 정리해서 한 장짜리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리고 사기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위협적이지 않지만 명확한 내용이었다. 피해자 4명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조용히 해결할 의향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론화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나는 조용히 기다렸다. 장모님은 불안해하셨다. 민수야, 정말 연락이 올까?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올 겁니다. 이 사람은 평판이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공론화되면 더 큰 손해를 보게 되죠. 과연 이틀 후 사기꾼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내일 오후 이 시 장소는 제가 정하겠습니다. 만남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다. 나는 일부러 공개적인 장소를 택했다. 사기꾼이 거칠게 나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약속 시간에 그가 나타났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눈빛은 불안해 보였다. 그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당신이 민수 씨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펼쳤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본론으로 들어가죠. 당신이 피해를 입힌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총 4명 피해액 합계 1억 8천만 원. 그의 얼굴이 굳었다. 이건 어떻게? 나는 차분히 말을 이었다. 어떻게 찾았냐고요? 당신이 남긴 흔적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뭘 원하시는 겁니까? 협박입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협박이 아닙니다. 협상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맡긴 5천만 원을 전액 돌려주세요. 그러면 이 문제는 여기서 끝입니다. 그가 비웃었다. 전액이요? 불가능합니다. 이미 다 쓴 돈인데. 나는 2번째 서류를 꺼냈다. 그럼 이렇게 하죠. 다음 주 월요일 이 명단의 피해자들이 모두 모여 기자회견을 엽니다. 제목은 연쇄 투자 사기 피해자들의 고발. 당신의 이름과 회사명도 전부 공개되고요.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나는 마지막 한 방을 날렸다. 당신의 주요 거래처 명단도 확보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밤 장모님 댁에 모여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상대방이 협상 테이블에 나왔습니다. 일주일 안에 답을 준다고 했어요. 장모님은 처음으로 희망적인 표정을 지으셨다. 정말? 민수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네. 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확실히 돈을 받을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어요. 승현은 복잡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내가 풀어가는 모습이 못마땅했을 것이다.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님, 혹시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미 두 번째 플랜을 준비해뒀습니다. 승현이 더 물어보려는 순간 장인어른이 말씀하셨다. 승현아, 민수한테 배워라. 법은 도구일 뿐이야. 사람을 다루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 말에 승현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동안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조용했던 형님에게 완전히 밀린 기분이었을 것이다. 장모님도 이제 나를 다르게 바라보고 계셨다. 민수야,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널 너무 몰랐구나.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나는 상대방을 계속 압박했다. 매일 오전 10시마다 문자를 보냈다. D-6, D-5. 카운트다운이었다.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한 전략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상대방에게서 전화가 왔다. 만납시다.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장모님과 함께 은행 앞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현금 5천만 원을 가방에 담아왔다. 나는 한 장 한 장 확인한 후 영수증을 작성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 하지 마세요. 다음엔 정말로 공론화됩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돌아갔다. 장모님은 가방을 꼭 안으며 울먹이셨다. 민수야,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이 돈 영영 못 찾을 뻔했어.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다. 장모님은 처음으로 내게 상석을 권하셨다. 민수야, 여기 앉아. 나는 손살에 쳤지만 장인어른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앉아라. 내가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어. 나는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가족의 시선이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다. 더 이상 나는 투명인간이 아니었다. 식사가 끝나고 장모님이 말씀하셨다. 민수야, 그동안 내가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지. 진심으로 미안하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저도 제 능력을 보여드릴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장모님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씀하셨다. 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어. 승현이가 변호사라고 해서 무조건 대단한 줄 알았지. 승현은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동안 누렸던 특별 대우가 한순간에 사라진 기분이었을 것이다. 장모님은 나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민수야, 앞으로 집안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좀 봐줘. 내가 이제 누굴 믿어야 할지 알겠더라.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날 밤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여보, 오늘 정말 멋있었어. 난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나는 아내를 안으며 말했다. 난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장모님이 힘드셨잖아. 아내는 내 품에 안겨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당신한테 미안해 하시더라. 진심으로. 나는 아무 말 없이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겨우 시작이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사기꾼이 다시 연락을 해왔다. 민수 씨, 제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돈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나는 의외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죠? 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당신을 만나고 나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나는 그를 만나 다른 피해자들과의 중재를 도왔다. 그는 자신이 가진 재산을 모두 정리해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전액은 아니었지만 70% 이상을 배상했다. 피해자들은 놀라워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기회를 준 거죠. 이 소식은 가족들에게도 전해졌다. 장모님은 감탄하셨다. 민수야, 넌 정말 대단하구나. 사기꾼의 마음까지 돌려놨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 한 건 그저 대화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내가 보여준 건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걸. 그날 저녁 장모님이 나를 따로 불러내셨다. 민수야,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우리는 마당으로 나갔다. 장모님은 한참을 침묵하시다 말씀하셨다. 민수야,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난 내가 그저 평범한 사람인 줄만 알았어. 화려하지 않고 말도 없고 그냥 특별할 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장모님은 눈시울을 붉히셨다. 근데 이번 일로 깨달았어. 진짜 대단한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더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나는 장모님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괜찮습니다. 저도 제 모습을 보여드릴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장모님은 고개를 저으셨다. 아니야. 내가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지. 승현이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서 정작 중요한 걸 못 봤어. 장모님은 계속 말씀하셨다.
민수야, 앞으로는 너를 제대로 대할게. 내가 우리 집의 큰 기둥이라는 걸 이제 알았어.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냥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장모님은 내 어깨를 두드리시며 집 안으로 들어가셨다. 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쉬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며칠 후 가족 모임이 또 있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장모님은 나를 상석에 앉히셨고 음식도 내게 먼저 권하셨다. 승현은 그 모습을 불편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식사 중에 장모님이 말씀하셨다. 민수야, 다음 주에 집 계약 문제가 있는데 너 좀 봐줄 수 있겠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자료 보내주시면 검토해드릴게요. 그때 승현이 끼어들었다. 어머님, 그 정도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요. 장모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다. 아, 승현아. 그래도 민수가 이쪽을 더 잘 아니까. 승현의 얼굴이 붉어졌다. 자존심이 상한 것이다. 식사가 끝나고 승현이 나를 불렀다. 형님,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우리는 밖으로 나갔다. 승현은 더 이상 친근한 척하지 않았다. 형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형님이 갑자기 나서서 영웅 행세하는 게 좀 불편합니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영웅 행세요? 승현은 계속 말을 이었다. 형님이 그동안 조용히 계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니까 저는 뭐가 됩니까? 무능한 변호사가 되는 거죠. 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승현 씨, 이건 경쟁이 아니지. 가족을 돕는 거지. 하지만 승현은 듣지 않았다. 어쨌든 형님 때문에 제 입지가 좁아진 건 사실이잖아요.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승현 씨, 솔직히 말할게. 넌 무능한 게 아니라 내가 다루는 문제가 너의 전문 분야가 아니었던 거야. 승현이 뭔가 말하려는 순간 나는 계속 말을 이었다. 변호사는 법을 다루는 사람이지. 하지만 사기 사건은 법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 사람의 심리를 읽고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한 압박을 가해야 하는 거지. 승현은 말문이 막혔다. 나는 차분히 말을 이어갔다. 승현 씨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야. 겉모습만 번드르르하다고 다 능력 있는 건 아니거든. 진짜 능력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승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승현 씨를 무시하려는 게 아니야. 다만 가족이 어려울 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 것뿐이야. 승현 씨도 그랬을 거라고 믿어. 다만 방법이 달랐을 뿐이지. 승현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고개를 돌렸다. 형님 말씀.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차에 올라 떠났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승현도 나쁜 사람은 아니다. 다만 너무 자신만만했을 뿐. 그리고 그동안 받았던 대우에 익숙해져서 현실을 보지 못했던 것뿐.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느냐 아니면 계속 자존심만 세우느냐의 차이다. 나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다음 주 일요일 온 가족이 모였다. 장모님이 특별히 자리를 마련하신 거였다. 식탁에는 평소보다 훨씬 풍성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장모님은 내 옆자리에 앉으시며 말씀하셨다. 오늘은 민수한테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하려고 마련한 자리야. 나는 손을 저었다. 어머님, 그럴 필요까지는. 장모님은 내 손을 꼭 잡으셨다. 아니야. 꼭 해야 해. 그리고 온 가족 앞에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내가 그동안 민수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고 승현이만 편애했죠. 민수는 조용하다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어요.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진짜 훌륭한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걸. 장모님은 눈물을 닦으시며 계속 말씀하셨다. 민수야,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 큰일 날 뻔했어. 나는 장모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저는 그저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장인어른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민수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야.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다. 장모님은 더 이상 나를 구석자리에 앉히지 않으셨다. 가족 모임 때마다 내 의견을 먼저 물으셨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나를 찾으셨다. 민수야, 이거 좀 봐줄래? 민수 생각은 어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승현은 한동안 모임에 잘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한 달 후 그가 먼저 연락을 해왔다. 형님, 저
그동안 많이 반성했습니다. 형님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너무 오만했던 것 같아요. 나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승현 씨,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앞으로 잘하면 되지. 승현은 고마워하며 말했다. 형님, 앞으로 배울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가족 모임에서 승현은 예전처럼 거만하지 않았다. 겸손해졌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도 귀 기울였다. 장모님도 그 변화를 알아채셨다. 승현이도 많이 성숙해졌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중요한 건 그 계기를 만나느냐 마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그날 밤 장인어른이 나를 부르셨다. 민수야, 잠깐 나와봐. 우리는 마당에 나가 별을 올려다봤다. 장인어른이 조용히 말씀하셨다. 민수야,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나는 놀라서 장인어른을 바라봤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장인어른은 미소 지으셨다. 내 눈빛을 봤거든. 조용하지만 깊이가 있는 눈. 그리고 8년 동안 내가 한 행동들. 말없이 가족을 챙기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모습. 그런 사람이 평범할 리 없지. 장인어른은 내 어깨를 두드리셨다. 장모가 겉모습에 현혹됐을 뿐이야. 하지만 이제 알았잖아. 진짜 가족은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걸. 나는 고개를 숙였다. 장인어른, 그동안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인어른은 웃으셨다. 고마울 건 없어. 난 그저 진실을 봤을 뿐이지.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 침묵이 편안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서로를 이해하는 침묵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가 물었다. 여보, 기분 어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 이제 겨우 내 자리를 찾은 것 같아. 아내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나는 처음부터 당신이 최고라는 걸 알았어. 나는 아내를 안으며 생각했다. 이제는 괜찮다고. 더 이상 조용히 숨어 있을 필요가 없다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화려하지 않다. 말도 많지 않다. 명절에 가면 여전히 설거지도 하고 심부름도 한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장모님은 나를 보며 미소 짓으신다. 민수야, 내가 있어서 든든해. 가족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나를 찾는다. 승현도 많이 달라졌다. 이제는 나를 진심으로 형님이라 부른다. 가끔 법률 문제를 넘어선 조언이 필요할 때면 내게 전화를 한다. 형님,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그럴 때마다 조용히 조언해준다. 승현은 진심으로 고마워한다. 장모님은 가끔 말씀하신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는 게 가장 큰 실수였지.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신다. 조용한 사람이 가장 무섭더라. 말없이 지켜보다가 필요할 때 딱 나타나서 모든 걸 해결해버리니까. 나는 그 말에 웃는다. 무섭다기보다는 준비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다. 8년 동안 조용히 지켜보며 배웠던 것들. 가족의 역학, 사람의 심리, 문제 해결의 방법들. 그 모든 게 쌓여서 지금의 내가 된 거다. 오늘도 나는 조용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힘이 담겨 있다.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힘. 필요할 때 나설 수 있는 힘.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힘.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걸 이제 모두가 알고 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다음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